그러면은 이제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웨비나는 이제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시프트 레프트 개발 웨비나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께서 시뮬레이터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시뮬레이터라고 하는 거는 실제 개발 보드가 없이 이제 SOC를 모사해가지고 거기서 펌웨어를 개발하거나 SOC를 설계 테스트하거나 이런 데도 활용이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VECU라고 하는 ECU도 버추얼로 모사해가지고 이제 실 테스트 같은 데도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걸 많이 들어보셨음에도 실제로 보거나 사용해 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겁니다. 이제 오늘은 시뮬레이터의 다양한 종류하고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이 시뮬레이터를 활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직접 시연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러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웨비나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궁금증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히 유익한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끝까지 한번 쭉 참여를 해주시면은 이제 시뮬레이터 직접 설치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확인도 해보셔야 되고 그런 시간을 오늘 웨비나로 대체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웨비나는 MDS 테크의 이제 김현규 님께서 지원을 드릴 거고요. 김현규 님은 저희 MDS 테크에서 공급하는 트레이스 32의 기술 지원 그리고 머신웨어라고 하는 시뮬레이터의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시프트랩트 개발 웨비나를 진행하게 된 김연규입니다. 금일, 꽤 많은 분들이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는데요. 지금부터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웨비나의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프트랩트와 시뮬레이터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시뮬레이터를 잘 고를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프트 레프트와 시뮬레이터입니다. 네, 도입부인데요. 앞에 그림은 부실 공사로 인해 문제가 생긴 건물을 보고 놀라는 사람을 그린 AI 그림입니다. 최근에 이런 그림이 유행하고 있어서 이런 그림을 한번 넣어봤는데요. 앞에 사진처럼 공사를 잘못해서 부실 건물이 생기면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 이제 외벽에 이제 금이 간다든지 아니면은 사람들한테 좀 안 좋은 그런 먼지 같은 게 발생해가지고 건강상에 이제 악영향을 미친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개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잘못 설계된 하드웨어는 후에 소프트웨어 성능에도 영향을 미치고 결국에는 버그로 인해서 실사용자한테 불편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과 다르게 개발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프트 레프트라고 하는 기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시프트 레프트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정의를 먼저 알아볼 텐데요. 시프트 레프트는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테스트를 가장 앞단으로 옮기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앞단에서부터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테스트 기간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줄어듦에 따라서 개발 과정이 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상품에 대한 퀄리티가 올라가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개발 전체 기간에 대해서 비용 절감 효과로 이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이제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는 시프트 레프트가 적용 안 된 개발 과정에서 오류 발생 빈도, 오류 발견 빈도, 그리고 오류 수정 비용을 나타낸 것입니다. 코드 생성 중에서 제일 많이 발견되지만 코드 생성 이후에 이제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오류들이 제일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발견되는 위치를 보시면 시스템 테스트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데 이때 만약에 오류면은 최소 한 10배에서 최대 수십 배 혹은 수백 배까지 비용이 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시프트 레프트를
이 상태에서 한번 적용시키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테스트를 가능한 한 앞단으로 옮겼기 때문에 오류 발견하는 빈도가 코드를 짜는 순간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뒤에 시스템 테스트나 펑셔널 테스트에서 발견되는 오류의 빈도수들이 현저하게 낮아진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드를 하는 중에 오류를 계속 발견하다 보니 전체적인 오류들이 감소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전체적인 제 개발 비용도 낮아지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베디드 개발에서 시프트 레프트는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하드웨어가 없을 때는 테스트하기가 어렵다는 것인데요. 인베디드 개발에서 하드웨어 유무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계 이전에 테스트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정말로 설계 단계 이전에는 시프트 레프트를 할 수 없을까요? 어, 실제로는 이제 아니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버추얼 타겟이 하드웨어 역할을 대신해서 설계 이전에도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 그에 대한 예시로 제가 그 암 디벨로퍼 블로그에서 제 안드로이드 시뮬레이터를 한번 이제 가져와서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버추얼 타겟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버추얼 타겟은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 모델로 모사한 타겟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키텍처 코어에 대해 브링업을 이제 실타겟 없이 사용할 때 이제 활용됩니다. 이 버추얼 타겟은 크게 아래 네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SDK OS 심, 버추얼 플랫폼, RTA 시뮬레이션, 엑셀러레이션 에뮬레이션으로 이제 네 개로 나뉘게 되는데요. SDK OS 심은 하드웨어적인 특성은 전부 다 이제 무시를 하고 돌아가는 이제 테스트 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개발 제일 앞단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네, 하드웨어를 무시하기 때문에 정확성은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RTL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킬로헤르츠 레인지라 해가지고 이제 클럭 단위가 이제 그 킬로헤르츠 정도로 이제 느린 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 굉장히 정확하고 하드웨어적인 특성이 많이 반영돼서 디버그 할 때 굉장히 용이합니다. 근데 다만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할 때는 좀 용량이 좀 라이트한 소프트웨어를 이제 올려서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엑셀러레이션 에뮬레이션인데 엑셀러레이션 에뮬레이션은 사실 RTL이랑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RTL에서 좀 발전된 형태라 보시면 되는데 메가헤르츠 레인지로 이제 속도가 좀 빨라진 건 있으나 RTL하고 이제 똑같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고 이제 디버그를 할 때 굉장히 좋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크기가 좀 엄청 클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잖아요. 가격이 좀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RTL 설계한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 이전 단계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설계 이전 단계에서 하드웨어적인 특성을 같이 반영하고 소프트웨어도 같이 테스트할 수 있는 플랫폼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버추얼 플랫폼이 있습니다. 버추얼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도를 이제 유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속도에 좀 최적화가 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도가 조금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OS 심보다는 하드웨어적인 특성을 좀 많이 반영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이제 하드웨어 좀 친화적인 그 테스트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보시면은 이제 디버그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요. 다음 장표를 보시면 각 개발 단계별로 사용하면 좋은 타겟 환경과 테스트 가능한 소프트웨어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RTA 디자인 이전에 테스트가 가능하면서 베어메탈, OS랑 드라이버, 그리고 미들웨어까지 이제 테스트가 가능한 것은 버추얼 프로토타이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버추얼 프로토타이핑은 앞에 나와 있는 버추얼 플랫폼이랑 이제 같은 말인데요. 저는 앞으로 이걸 시뮬레이터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트는 시뮬레이터를 고르는 기준입니다. 정말 다양한 시뮬레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현재 개발 상황에 맞는 시뮬레이터는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고르시면 되는데요. 먼저 아키텍처 정확도, 그리고 구현 방식, 마지막으로 최적화 정도가 있습니다.
이 아키텍처 정확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사이클 어큐러트, 인스트럭션 어큐러트, 트랜잭션 레벨 모델링, 이제 하이 레벨 펑셔널 시뮬레이션이 있고, 이제 인터프리 그 구현 방식으로는 이제 인터프리티브를 해서 해석형, 다이나믹 바이너리 트랜슬레이션이 해가지고 동적 번역형, 마지막으로 포스트 컴파일드 형이 있습니다. 이제 최적화 정도는 다음과 같고요. 이 시뮬레이터 종류를 아키텍처 정확도로 나눈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이클 어큐러트 시뮬레이션입니다. 이제 클럭 단위로 정밀하게 모사하는 시뮬레이션 방식인데요. 클럭 단위로 정밀하게 모사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굉장히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정확도 굉장히 높다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반대로 정확도가 높으면은 속도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CPU가 그 정확도 높은 만큼 모사를 계속 해줘야 하니까 속도는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스트럭션 어큐러트인데요. 사이클 단위로 이제 정밀하게 모사하지는 않지만 명령어 하나하나 단위로 정밀하게 모사하는 시뮬레이션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단점으로는 낮은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트랜잭션 레벨 모델링인데요. 이제 데이터 교환 단위로 표현하는 이제 시뮬레이션 방식입니다. 그래서 타이밍 요소를 이제 추가하고 뺄 수가 있는데, 타이밍 요소를 추가하면은 어프로시머트 타임드랑 이제 빼면은 누슬리 타임드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확도를 좀 더 높이고 싶다, 그러면은 어프로시머트 타임들을 고르시면 되고요. 만약에 좀 속도적인 부분만 좀 강조를 하고 싶다, 그러면 누슬리 타임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이 레벨 펑셔널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적 검증에 집중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CPU 구조나 하드웨어 타이밍 등의 이제 세부 사항은 간소화 혹은 무시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지만 낮은 정확도를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각 아키텍처 정확도 구분별로 드는 예시들인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보면은 이제 이런 이제 제품들이 있다라는 점을 이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구분되는 방식들을 하나하나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인터프리티브 시뮬레이션인데요. 이제 한글로 하면 이제 해석형 시뮬레이션입니다. 이 해석형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ISA 명령어가 실행될 때마다 해석 및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인스트럭션을 이제 이렇게 해석해 와서 패치를 하고 디코드하고 익스큐트 하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식으로 실행하게 되면은 사실 높은 정확성을 보이긴 합니다. 실제 프로세스랑 동일한 순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높은 정확성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해석을 하는 과정 때문에 시간적인 딜레이가 발생해서 명령어 해석 과정으로 인해서 이제 좀 속도가 느려진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높은 정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버깅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동적 번역형인데요. 앞에 나와 있는 이 그림과 비교해 보면 뭔가 좀 많이 복잡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런타임 시점에서 명령어를 호스트용 코드로 번역 및 캐시되고 실행되는 방식이기 때문인데요. 이제 번역된 코드를 캐시에 저장해서 코드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최적화로 인해서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ISA를 번역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양한 아키텍처에서 지원하기가 좀 용이하다. 거 해도 장점으로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한번 패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디코드되고 익스큐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익스큐트 된 게 캐시에 저장돼가지고 다시 사용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대로 디코드를 해서 다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 때문에 이제 실행 속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호스트 컴파일드 시뮬레이션입니다. 타겟 코드를 호스트에 맞게 재빌드해서 실행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말만 써놓으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이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이 타겟 바이너리가 있다라고 이제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실제 타겟에 맞는 이 바이너리 파일이 있고, 이 바이너리 파일을 디컴파일러를 통해서 C 코드로 복원을 합니다. 이 복원된 C 코드를 다시 호스트 PC에 맞게 빌드를 해서 호스트 바이너리로 이제 재빌드를 하게 됩니다. 이걸 실행해서 하는 방식인데, 그러면은 실제 타겟에서 돌리는 거가 아닌
호스트 PC에서 돌리는 걸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속도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코드 수정이 무조건 이뤄지게 되고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특성이 좀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성이 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대신에 환경 구성이 굉장히 용이한 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시뮬레이터 최적화인데요.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같은 방식으로 앞에 나와 있던 뭐 인터프리티브인지 아니면 뭐 사이클 어큐든지 이런 것들이 같다 하더라도 각 회사별로 속도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 아래 나와 있는 최적화 기법을 얼만큼 적용했냐에 따라서 좀 많이 바뀌게 되는데요. 캐싱 및 메모리 최적화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터 메모리에 접근하여 CPU 캐시 사용법을 개선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로컬리티를 활용해가지고 반복 접근하는 데이터나 코드 블럭을 캐시 적자에서 접근 지연을 방지할 수도 있고요. 또는 구조체 배치나 이제 배열 접근 방식을 최적화해서 적중률을 상승시켜서 속도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병렬화 및 멀티코어 지원 같은 경우에는 호스트 PC가 멀티코어나 스레드를 사용하는 기법인데 스레드 단위로 분할을 해서 병렬 처리가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병렬화를 통해서 이제 작업을 균등하게 분배함에 따라서 성능을 최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공유 자원 경쟁이나 이제 동기화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체 코드 최적화가 있는데요. 자체 코드 최적화를 통해서 시뮬레이션 엔진 알고리즘을 이제 개선하고 병목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속도를 개선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시뮬레이터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안내해드렸고요. 이제 이 다음은 앞서 설명한 시뮬레이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제 보겠습니다. 시연하고자 하는 환경이 발표 환경이랑 좀 달라서 영상으로 좀 대체를 했는데요. 이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영상을 보기 앞서서 영상 속 시뮬레이터는 머신웨어사의 심5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심5는 리스크5 아키텍처 CPU를 사용하고 있는 이제 시뮬레이션인데요. 사용하고 있는 기법으로는 이제 다이나믹 트랜슬레이션 이제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그 트랜지션 레벨 모델링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속도적인 부분이랑 이제 정확도 부분을 같이 이제 같이 챙기고 있는 그런 시뮬레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터를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시뮬레이터 설정으로 페리페럴을 활성화해서 디스플레이나 이제 네트워크 등의 동작을 확인하는 것과 시뮬레이터와 트레이스 31을 연결시켜서 디버깅하는 것을 이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잠시. 먼저 시뮬레이터 설정을 어떤 것을 할 것인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심5에 어떤 페리페럴을 넣을지를 이제 지정하는 그 설정 파일을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음, 보시면 여기에 시스템 메모리 맵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CPU이 해당하는 타겟에서 iSquareC는 어디에 이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UART는 어디에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이제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터미널 컨피규레이션이 있습니다. 이 터미널 컨피규레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입출력할 그 장치에 대해서 이제 선언을 한 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다음은 이더넷 컨피규레이션이 있는데요. 이 심5에서 이제 이더넷을 활성화를 시켜서 좀 이따 저희가 핑을 날리는 테스트를 해서 이제 외부망이랑 이제 연결됐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이제 버추얼 인풋 컨피규레이션이 해가지고 보시면은 마우스나 키보드 그리고 이제
키맵 같은 거 이제 설정해가지고 이제 클릭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문자열을 입력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이제 GPU에 대한 설정도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이외에도 좀 넣고 싶으신 그 페리페럴들이 있으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해당하는 거를 이제 시스템 C로 이제 코드를 짜가지고 이제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아래를 보시면은 CPU에 대한 설정들이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여기에 이 CPU는 지금 리스크5 64비트 기준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아래 보면은 이제 CPU 개수나 아니면은 이제 CPU에 어떤 이미지들이 올라가 있는지 이런 걸 이제 하나하나 다 지정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는 그 타겟이 무조건 CPU가 하나일 리는 없잖아요. 뭐 두 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네 개, 여섯 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걸 이제 지정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보시면 여기 CPU NH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리스크5 아키텍처에서는 CPU의 수를 하트라고 하는 단위로 이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옆에 보면 하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보여드릴 환경에서는 하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컨피규레이션 파일에서는 이렇게 두 개, 혹은 뭐 세 개, 네 개로 지정된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다음은 시뮬레이터에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것을 이제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우선 이제 커널이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커널 올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심5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 커널 그 버전 6를 이제 구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을 재생시키는 것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보시면은 지금 30프레임 퍼 세컨드로 이제 재생이 되고 있고, 지금 뭐640 곱하기 360 해상도로 이제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제가 동작시키고 있는 곳이 이 호스트 PC에서 구성되는 게 아니라 이 시뮬레이터 위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영상이 재생하는 것을 보시면은 좀 끊기는 게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은 둠이라고 하는 게임을 실행해 볼 거예요. 둠은 LCD랑 CPU만 있으면 어디서든 이제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것은 실타겟 시대 이야기입니다. 시뮬레이터의 경우에는 속도 저하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모션이 많이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이 굉장히 플레이하기 힘든 경우도 많은데요. 그래서 인플레이를 보면은 지금 제가 영상을 이제 찍은 거여서 좀 끊기긴 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되게 좀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다음에는 이더넷을 설정하는 것을 이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심5에서 이더넷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설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뮬레이터랑 호스트 네트워크 연결을 하기 때문에 좀 이제 여기 VCML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지금 실행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실행시킬 때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탭 제로라고 하는 이제 그 망을 하나 이제 선언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사설 네트워크를 이제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NAT를 이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넷마스크 설정해주고 이렇게 설정됐으면은 심5에서 이전의 설정이 다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은 연결될 준비는 이제 거의 마치게 됐습니다. 이제 이 이후에 할 일은 저 선언된 IP들을 어떻게 라우팅 할 건지 이제 하나하나 다 설정해 주는 게 이제 주된 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음, 지금 지금 보시면은 이제 탭 제로를 이제 활성화시키고 탭 제로에 대해서 그 IP 이제 포워드 이제 가능하게 해서 라우팅 할 수 있도록 이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탭 제로랑 그 제 유선 그 이더넷이랑 이제 같이 연결해놨고요. 이렇게 연결이 끝났으면은 이제 심5 안에 지금 사설 네트워크 IP가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IP 어드레스를 애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키게 되면은 일단 지금 제가 NAT 주소에다가 핑 한번 날려봤습니다. 10.0.0.1이라고 되어 있는 저 주소에다가 핑을 날렸을 때 핑이 잘 도착하는 걸 확인했고 그 다음은 음, 제 호스트 PC에 IP 주소가 있는데요. 그 호스트 PC IP 주소가 지금 192.168.0.143 저렇게 돼 있는데 저기 핑을 날렸을 때 이제 핑 신호가 수신되는지 이제 테스트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제 호스트 PC랑 제 이제 시뮬레이터 사이에서의 통신까지 성공한 걸 보게 되는데요. 이 이후에는 사실 이제 외부망이랑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구글 IP 주소인 8.8.8.8에다가 한번 핑을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보면은 핑이 정상적으로 송수신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더넷도 테스트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디버깅을 한 거 이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보여드릴 이제 디버깅할 소프트웨어는 부트로더 OS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먼저 부트로더입니다. 부트로더 지금 보시면은 펌웨어 스타트라고 하는 지점에서 멈춰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저 8천만 번지가 있는데 좀 이따 이제 다 부트 그 커널까지 로드를 하게 되면은 저 주소가 정확하게 맞는 주소인지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부트로더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5에서 제일 권한이 높은 머신 모드에서 이제 돌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디버깅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브레이크 포인트 잡는 게 가능해야 하고 스텝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각 기능들에 대해서 좀 테스트를 이제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 설정하는 거 됐고 스텝을 누르는 것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를 누르면은 제가 설정했던 try rotary라고 하는 저 함수에 멈추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그 부트로더를 이제 디버깅 한 건 이제 먼저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리눅스를 어태치했을 때, 그러니까 커널 디버깅 한 것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널을 로딩하게 되면은 뭔가 좀 달라질 거예요. 보시면은,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게, 펌웨어 베이스 어드레스가 저 8천만 번지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 방금 전에 정상적으로 올라왔고, 정상적으로 부트가 됐다는 걸 지금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커널에 올라왔을 때 뭔가 바뀌었는지 이제 보시면은 앞에 여기 방금 전에 MP라고 되어 있는 게 SP라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SP 같은 경우에는 커널이 올라가 있는 이제 그 뭐지? 커널이 동작하는 이제 그 구간인데
권한이 머신보다는 확실히 좀 낮은 데서 해야 하기 때문에 슈퍼바이저 권한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커널 상태이기 때문에 스페이스 아이디는 0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텝을 밟아보면서 지금 이제 스텝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구나 이제 한번 보여드렸고 콘솔 브레이크 포인트를 이제 한번 잡아볼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TTY 리시브 버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그 커널에다가 그러니까 뭐지? 저희 그 터미널 창에다가 뭔가 입력하게 되면은 이 함수가 동작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때 멈추게 되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동작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보시면 커널 로드하고 방금 전에 뭔가 입력했더니 이제 멈췄었던 걸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좀 빠르게 지나갔네요. 보시면은 여기 뭔가 입력했었는데 입력한 순간에 멈췄기 때문에 여기 바로 이제 뜨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 제가 좀 이따 이제 고를 하게 되면은 저게 뭐에 입력했는지 나오게 될 거예요. 보시면 이제 R이 입력됐던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행시키고 나면은 제가 다른 이제 여기까지 해서 커널을 디버깅 하는 것까지 이제 보여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어플리케이션을 디버깅 한 것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어플리케이션 디버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해파리 영상 있잖아요. 그거 한번 재생해 볼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브레이크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브레이크를 잡아봤더니 좀 다른 점이 있죠. 여기서는 이제 방금 전에 SP였던 게 UP로 바뀐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UP 같은 경우에는 유저 영역인데 제일 권한이 낮은 영역입니다. 그리고 앞서 스페이스 아이디도 좀 바뀐 걸 볼 수 있는데요. 앞서 보여줬던 커널에서는 0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은 이제 5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MPB를 실행했기 때문에 이제 커맨드 MPB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현재 실행 중이고 있기 때문에 커런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VO가 아마 실행 중에 있어서 여기서 러닝이라고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제 이 태스크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이제 출력이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시연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PPT 장표로 다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앞서가지고, 이제 시뮬레이터의 그 종류와 이제 그 특징, 그리고 이런 것들의 동작 방식에 대해서 쭉 설명이 있었고요. 어, 이제 저희 처음에 이제 그래프로 이제 보여드렸던 것 같이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 시뮬레이터의 종류들은 상당히 많이 있고, 이제 그러한 시뮬레이터들은 각 개발 프로세스별로 이제 적합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보여드린 환경은, 개발 이제 가장 초기에 이제 활용될 수 있는 이제 그 시뮬레이션으로서 실제 그 하드웨어 시그널이나 실제 동작, 하드웨어 특성을 반영한다기보다는 소프트웨어적으로만 논리적으로 내가 원하는 타겟을 구현해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이제 펌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돌려가면서 검증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환경으로 사용이 될 수 있고요. 실제로 오늘 이제 많은 곳에서 오셨지만 특히 그 자동차 쪽 분야에서도 많이 오셨는데 그쪽 산업군에서의 사례로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그 실 테스트 최근은 아니죠. 실 테스트 같은 걸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실 테스트에 사용하기 위한 다양한 V ECU들, 모듈들을 이제 어, 다른 티어, 뭐, 2, 3 이런 데에서 많이 받아서 이제 실 테스트 환경에 묶어갖고 이렇게, 어, 통합해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 VCU 환경으로 사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반도체 설계 같은 걸 할 때에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힐하고 비슷한데, 그 SoC 에뮬레이션 하는 장치들이 있는데, 보통 그런 것들의 가격이 한 수십억에서 수백억 사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데 직접 이제 올려가지고 테스트를 하기 전에 실제로 이런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IP들 예를 들어 뭐 CAN, 이더넷, 뭐 USB IP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GPU라든지 이러한 이제 그
SOC나 ECU, MCU들에 들어가는 다양한 IP들을 논리적으로 모사를 해놓고 그거를 직접 돌려보면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그 다음 단계로 하나하나씩 나아가면서 리스크를 줄이는데 보통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오늘 소개드린 환경은 앞서 제가 예로 들었던 이런 환경들은 실제로 동작하는 속도가 상당히 느려요. 리눅스 커널 부팅하는데도 뭐 수분 정도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지만은 제가 보여드렸던 요 앞선 시뮬레이션 환경은 아까 보셨겠지만은 수초 안에 이제 리눅스 환경 부팅도 되고, 동영상도 약간의 프레이밍 끊김이 있지만은 원활히 재생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에서 실제 소프트웨어를 디버깅 한다는 것도 사실 개발자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속도의 방점을 찍느냐 아니면 정확도의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이제 업무나 이제 개발 단계나 이런 데에서 적합한 시뮬레이션 환경이 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환경은 저희가 머신웨어라고 하는 시뮬레이션에서 트레이 31을 통해서 또 디버깅하는 것도 보여드렸고 한데 이러한 환경은 저희가 이제 데모로 다 이벨루에이션을 받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경우에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이런 것도 직접 설치도 해드리고 쓰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수 있고요. 저희 이 전체 웨비나가 끝나고 나면은 오늘 진행한 데모 자료하고 설문조사 관련해 가지고 링크를 공유 드릴 텐데요. 그 링크를 통해서 이제 설문 같은 거 작성해 주시면은 저희가 따로 이렇게 추첨을 해 가지고 따로 사은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잠깐만 이제 남아 계시면은 저희가 필요한 정보를 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마지막에 질문 그 해주신 게 있는데 아직 답변을 못 드렸어요. 그거는 제가 따로 정리해가지고 한 번 더 안내 메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비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링크 확인해서 이후 한 번 더 팔로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